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증언으로 보이지만 많은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탄핵 심판 이야기 중심으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장윤선의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또 뵙네요. 네. 자, 오늘은 빨리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장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네, 역시 바이든 요인 네. 의원. 참. 시즌 2입니다.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하는 요원이죠. 요인도 아니네요. 예. 요원이었다. 요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네. 거다. 본회의장에 무슨 요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기가 막혔던 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전제군주 시대를 살고 있구나. 네.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돼서 그래서 계몽령을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를 끌어다가 쓰면서 마치 자신들이 했던 비상계엄이 정당성이 있고 문제가 없음을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저런 궤변을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정된 날짜 안에는 주장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어제는 어쨌든 그 내란 수계의 넘버 1, 넘버 2, 넘버 3는 없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수계 두 사람의 입을 맞추고 뭐 거의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주고받기식으로 하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도대체 그 최상목 쪽지 누가 준 거냐, 누가 건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했다. 김용현 내가 건넸다. 이제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습사 저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응팔 보면, 보라가 담배 피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요. 네. 이거 누가 담배 폈냐? 막 그러니까 보라가 막내 동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막 얻어맞으면서 내가 폈지롱 막 이래요. 그거예요. 본것 같아요. 내가 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령 타이핑은 쳤을 수 있어요. 물론 김용현 장관도 본인이 치지 않고 무슨 보좌관이나 누구를 시켰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반드시 회의를 했고 이게 넘버링이 8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번부터 최소한 7번까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누군지 이미 또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 경찰청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는 얼마 전에 있었던 내란 국조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끌어낸 대답이 있으니 네. 김용현 장관의 군사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있었을 때 이 쪽지를 건네받았던 시점이 10시 50분에서 11시 10분 어간인데 네. 이때 김용현 장관은
전투지원실인가? 네, 거기에 있었고 지통실인가 지휘실에 있었다고 그러죠? 전작실인가 뭐지 거기 너무 용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이 이걸 그 쪽지를 받는 순간에는 그때 있지 않았다라는 네.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거짓이 너무 많았고 궤변이 많았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피곤하다 피곤해. 그만해라 진짜.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형사 재판하고 헌법 재판하고 뭐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네. 하고요. 재판관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네. 신빙성들을 아마 증명력을 따질 것 같은데 일단 그 변론에서 주목받았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씩만 보면 네. 포고령 이론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네. 요게 김용현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김용현이 본인이 적었다. 직접 네. 작성했다. 대통령은 전체적 검토는 좀 했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전 장관 입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입을 맞춰서 탄핵 심판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자기 주장을 저는 물론 이따가 변호사님께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달리해야 할 거다 재판 전략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윤이 살아 돌아와야 본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그런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여기서 잘하면 살아날 수 있어. 얼지마 쫄지마 부활할 거야. 이런 컨셉으로 좀 버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또 그런 뭐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제 정말 예상이 적중하셨어요. 네. 박 변호사님이 이제 취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아마 직접 신문할 거다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네. 하면서 내가 뭐 실제로 뭐 이게 잃어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포고령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냥 내가 놔둡시다.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법전을 항상 다 찾아보는데 이번엔 안 봤다. 찾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딱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짜맞춘 말맞춤이다 네. 이렇게 보이는 주장을 하는 거죠. 말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정말 다 잘 맞춰야 됩니다. 네. 법관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네. 짜맞추기 시도가 오히려 탄핵 심판을 무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김용현 얘기는 윤석열이 주도한 게 아니고 내가 주도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내가 폈지롱 이거예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내가 했다니까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엄 직후에 있었던 국회 그 법사위, 국방위, 청문회에 나왔던 계엄 사령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증언한 바 있습니다. 네. 곽중근 그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707 특임단장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그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때 국회 본회의장이 중심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의원들이지 요원들이 아니에요. 네. 요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를 시작을 하느냐. 아마 출근길 죄송해요. 기분 좋게 출근하셔야 되는데 네. 또 짜증이 또 왕짜증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굉장히 기가 막혔던 게 전공이 관련된 거예요. 포고령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과거에는 그런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하고 지방의회 의원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포고령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공의를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관련해서도 윤석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대목이 참 불쾌했는데 전공이 관련된 내용을 왜 집어넣냐 하니까 이것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하죠. 웃으면서. 예. 이게
전공의를 처단이라는 그 무서운 말을 써놓고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 기억하냐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만약에 네. 어떤 사령관들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 네. 라고 하면 그 뒤에 진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에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최초로 나왔을 때는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거는 네. 너무나 확실하고 더 그 진술지 정확한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지금 다 얘기했으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그것을 탄핵할 만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얘기들이 어제 나왔어야 됩니다. 네.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웃는다고요? 네. 그런 얘기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형사재판 얘기했는데 이건 형사재판 또 바로 다 갑니다. 요 내용이.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그게 뭐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심리를 하면서 김용현 재판에서도 쓸 거고요. 윤석열 아이고. 재판에서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자,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고 답변한 게 본인들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증인 해달라, 선택해달라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좀 신뢰도나 신빙성을 더하고 네. 그리고 우리 그때 할 때 협의할 때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었지. 너 알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내 입장에서 증언 좀 해줘. 저는 이런 부탁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답을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연출된 장면이 나왔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이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국회에서 해놓은 일이 많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거 보면서 굉장히- 알았어요. 네, 저는 예. 국회가 22대 국회가 굉장히 기민하고 발빠르게 특히 민주당과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하지 못한 또는 더러 할 수 없었던 증거 수집을 엄청나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증인과 증거 수집을 해놓았고 그것을 축적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언론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당히 많이 촬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이 돌아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빼박인 건데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내란 속의 월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바깥에 극우 세력들을 규합을 하면 뭔가 승산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그걸 종합을 해보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상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도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은 이거 내란 빨리 끝내라. 그렇죠.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국가 정상화하고 지금 민생이 너무 심각한데 경제 문제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는 무슨 경제, 민생은 무슨 민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1회 과제 이걸 해결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변론 길이 뭐 5차, 6차, 8차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5차 변론에 나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입니다. 저는 드라마. 이제 사실은 네. 이 사람의 증언이 오히려 눈에 띌 거예요. 결정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증언이 예컨대 처음이 아닙니다. 김용현 것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깨려면 더 강한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고, 네. 하여튼 그제 홍장원 어제였나요? 그제죠, 국회에서 그제, 국조에서 그제. 얘기했던 홍장원 차장의 얘기 아마 5차 변론 때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명단 받아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구들하고 밥 네. 먹고 나서 TV 보다가 갑자기 군인과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와서 예. 수갑 채워가지고 벙커로 끌고 가면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면전에 대고 그 얘기 할 거라고 봅니다. 그쵸. 예, 면전에 대고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거 뭐라도 다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명단에 이재명 잡아가 한동훈 잡아가 우원식 끌고 가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간첩단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무슨 증좌가 나온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집에서 TV 보다가 야 끌고 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평양, 보위부. 네. 이런 거밖에 없다. 이게 정상 아니지 않냐.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저는 5차 변론기일을 진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네.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과 윤석열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범죄의 모의를 한 번 더 한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5차는 그게 다 깨질 거다. 와장창. 네. 그리고 홍장원이 저는 상당히 면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때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내가 말이야 이런 태도로 나올지 아니면 굉장히 비굴하고 아쉽고 아주 찌질하게 나올지 네. 저는 후자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5차 보는데. 때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홍장원 무서워서 못 나와. 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이 지금 국회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더 하면 더 하지 덜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마 5차 변론 때 아마 크게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설날 끝나고 화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네. 5차만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돗자리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면 딱딱 맞추기 때문에 그날만 괜히 아플 수도 있을 것 저는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5차만 나와서 못 견딥니다. 배가 아파. 예. 못 못 견딜 나와. 거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여유로운 척하는데 네. 김용현은 일단은 자기 편인 것처럼 바보 편인 것처럼 얘가 헛소리들을 한 거예요. 네. 어제 전략은? 전략은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네, 짓을 네. 한 거예요. 넘어가지만 홍장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려들지도 예. 않고요. 오히려 공격을 할 건데 예.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홍장원을 엮어서 오히려 네.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치 중립 의무 그 얘기할 위반으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또 징역 7년인데 네. 그걸로 얽어매고 별건으로 무슨 비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뭐 그 공작금 관련해서 뭐 비위가 있어서 별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국정원법 하지 않았 위반 뭐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두 건으로 이제 멀쩡한 어쨌든 군 출신의 블랙 요원 평생 국정원에 있었던 요원을 여기를 엮어서 범죄자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참지 않죠. 참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윤석열 형사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뭐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고 네. 막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서 넘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예. 진전보다는 윤석열의 저는 진짜 참 이게 상대에 대한 이제 존중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일 결정타는 3차 변론 끝난 다음에 구치소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있었는데. 공수처 수사관들이. 네. 그런데 아프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9시 09분에 들어옵니다. 네. 딱 9시 중요해요. 공수처가 9시에 딱 갔어요. 9시에 종료하니까 야. 공수처 가는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야멸찬 행동을 네. 하는 죄송합니다.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모습을 네. 보면서 이렇게 포용도 없고 자기가 또 법조인 출신이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수사기관 검찰에서 일해놓고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 자체가 참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네. 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받아냈어요. 받아냈죠.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 한 거는 큰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기소는 또 검찰이 할 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긴 줘야 돼요.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이. 공수처가 네. 기소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겨서 이제 검찰이 뭐 더 들을 것도 없다면서요. 무슨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요 정도만 변소 내용을 넣어가지고 기소하면 기소해도 되니까 돼요. 예, 다. 빠르게 기소하면 된다 이런 판단인 거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친정 아니겠어요. 네. 친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친윤 검찰이 살아있고 심우정 총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친윤 세력들이 검찰 안에서 봐주기 수사하려고 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그 특수본 네. 여기에서는 그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기류를 동시에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용론 얘기를 하면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건데 폐지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봅니까? 오히려 네.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주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3분지계가 되니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했었던 역할들이 꽤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공수처 물론 답답하고 왜 저렇게 빨리 가서 그날 당일날 영장 집행도 못하고 돌아오냐, 제대로 된 수사를 왜 못하냐, 특히 이제 최혜병 그 사건과 네. 관련해서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도 왜 똑바로 못하냐, 이종호에 대해서 압수수색 조사 왜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파출소 수준의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가지고 할 일은 했었다라는 건 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저는 TV조선에서 그 식당의 CCTV를 얻어다가 공수처장과 수사관들이 그 저녁에 밥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를 그게 찍었더라고요. 무슨 뭐 예. 엄청나게 과거에 그 검찰 특수부들이 뭐 별의별 군데 다 가서 그 비싼 음식 먹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소박하던데 그런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한 걸 가지고 마치 무슨 큰 범죄자인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공수처 평가하고 이후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더 수사나 할 수 있는 여지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민주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없애지 않고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네. 되겠죠.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맞아요. 저 정도 한 것도 저는 검사 수도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잘한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평가해 준 게 맞다 예. 이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구속은 시킨 거니까요. 네. 또 검찰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갔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숙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결국은 탄핵 기각이 되고 돌아왔는데 자 의견이 4대 4로 이렇게 정족수 미달 6인이 안 돼서 기각이 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부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박 변호사님이 훨씬 더 네. 전망도 잘하시고 분석도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MBC 갔더니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핵심적인 게 2인 방통위가 과연 이제 적합하냐 아니냐 네. 뭐 이런 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4명은 적합하다고 본 거고 4명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양비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워낙 네. 명징한 저 증인과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대 4로 그 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편의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틀밖에 일을 안 했고 실제로 파면에 이를 정도냐 그것보다는 정직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니냐라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또 다른 형식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태클은 또 들어갈 또 수가 있다. 탄핵이 소추될 민주당에서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고요. 근데 이제 탄핵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대응을 할 걸로 보이고 다만 제가 어제 MBC에서 들은 얘기는 이제 대법 판결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수위나 속도 조절을 이진숙 측에서도 하게 될 거다. 네. 그렇게 처음에 무슨 점령군처럼 행세하듯이 가죽 신발 신고 와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포정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2인이 했던 거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저렇게 판결이 났지만 결정이 났지만 4대 4로 법원에서는 영 다릅니다. 다 위법으로 결정이 나고 있거든요. 전원.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게 위법이 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은 절대 예. 못합니다. 지금은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2인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MBC를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통령 추천 둘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도 헌재처럼 국회목, 대통령목 추천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야도 합의하고 대통령 측하고도 합의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라. 이게 독임제 행정기구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추천한 두 사람 자기 편끼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여서 이게 부합한 거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또 문제적 상황이 발생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대응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탄핵 소추 기각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최강시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리 상태, 자, 또 어떤 또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등 또 베프의 어떤 촉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차 변론, 4차 변론 헌법재판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눈에 띄는 거 이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헤어스타일이 되게 정리가 돼 있고 메이크업도 하고 넥타이도 딱 빨간색 딱 하고 왔어요. 베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모습. 그게 중요한가요? 외모가 중요한가요, 지금? 외모는 중요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실 왜냐? 예. 본인이 그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네. 그 외모 부분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강심장인가? 강심장인가? 대단하네. 네. 이런 느낌 들었지만은 네. 이 중요한 경중을 잘 이해를 못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은 네. 본인은 이건 뭐 비상계엄이 아니고 뭐 이런 그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머리 손질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저는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 그러지 않았어요. 출선 때와 예.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전직 대통령들을 다 이제 뭐 조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하러 가기도 하고 대부분 수의를 그냥 입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뭐 수의 입고 안 입고는 선택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재판하는 과정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든 모습에서 사실은 뭔가 화장을 하거나 뭔가 옷차림을 신경 쓴 모습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렇죠. 오히려 생각이 뭐냐면 좀 핍박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 모습인데 윤석열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꾸며가지고 머리에 죄송해요. 머리에 뭘 엄청 그렇죠. 넣어서 헤어를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통 좀 미안합니다. 훅가시라고 하죠. 예, 이번 말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떤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장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리오네트 증후군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인 어떤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시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가식적이다 느낌이 네. 들어서 갖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됐어요. 아하, 가식적인 모습 아닌가 네.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또 이제 네. 하는 거를 저도 좀 봤는데 네. 이게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문답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답변 문답. 저렇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요원 의원 막.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차원의 대국적인 정치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얘기했어. 너 기억나잖아.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듯이 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꼴값 하네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이게 그리고 이게 전 국민 듣기 평가를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이게 의원 요원 국민들이 모르나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누가 줬다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예.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둘이 꿍짝을 맞추는데 야 저건 국가 원수가 할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 너무 자잘하잖아요. 너무 자잘하다. 자잘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뭐 쫓겨서 그런지 아니면 그걸 치장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터널 비전에 갇힌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 안타깝죠.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시는군요. 네. 많은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거 갖고 그렇지만 그거를 갖고 설득도 안 됩니다. 설득도 그걸 안 되죠. 해가지고 예컨대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둘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본인의 극녀 네. 지지자들의 뭔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역할이다. 그 정도 역할. 그래서 꾸미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네. 사진 쓰고 예. 그거 말하자면 봐라 우리 대통령 저렇게 막 하신다. 국가를 위해서 막 김용현이 얘기하잖아요. 네. 국가를 위해 밤낮을 막 하는데 막 그런데 잠깐 뭔가 이렇게 그 착오가 있으시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지금 수임 번호가 나왔어요. 0010 10번 이게 이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뭐 배지에 이제 번호 그 수령 번호들이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면 아직 현직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배지 안 달고 나왔거든요. 요거는 예우를 해주는 거라 봐야 됩니까? 예우인가요? 특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는 예우라고 하고 네. 뭐 특혜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달아도 된다, 다나 마나 그거는 어떤 선택 사항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그런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 그럼 좋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왜 그럼 달고 왔느냐? 아마 전직 대통령은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도 탄핵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직이 아닌 상황이고 그렇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좀 특혜성일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말 보시는 그런 거군요. 느낌이 들어갔고. 예. 근데 뭐 법무부에서 그렇게 우기니까 뭐 예. 법무부가 규정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네, 그 머리할 시간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너무 특혜 아닌가요? 실제로 아마 본인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헤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교정 당국에서 사람 오락해서 그 구치소 그 인원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예. 근데 헌법재판소 그 대기하는 데서 했다는 얘기도 있어갖고 네. 거기서 다른 어떤 외부에서 와서 했다는 얘기도 그 얘기도 있어서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그 다른 공범들과의 입맞춤의 여지가 있으면 안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신문할 때 여러 가지 일종의 김용현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뭐 손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재판관들이 좀 제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오히려 그래서 김용현이 진술을 조금 바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뭐 김용현 얘기가 입맞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당일날 어제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 보면 윤석열 얘기에 다 입을 맞춰주는 모양 그렇죠. 새긴 왜냐하면 합니다. 예. 뭐 본인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맞죠? 맞다고 기억나죠? 하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기억나는 게 얘기를 해주고 이만큼 기억나죠 그러니까 야 그럼 예,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나네요라고 하죠. 이제 기억납니다. 선택적 기억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또 베프님 또 범인을 보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좀 김용현 입장에서도 지금 예전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틀이 결이 달라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할 때 가장 그 네. 3차하고 요번에 했을 때의 윤석열 어쨌든 피청구인이죠. 네. 지나치게 눈이 많이 깜빡을 하고 그렇습니까? 특정한 얘기를 할 때 보통 거짓의 진부 여부는 이제 시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와 주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부분도 지나치게 이제 특정한 말을 할 때 그 사람 김영현을 노려보고. 네. 근데 그때는 김영현은 어떻죠? 외면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진술의 진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같은 공범 사이에 진술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짰을 거라고 추정되는 다른 어떤 형사 사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둘 사이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비교해 갖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술도 진술이지만 결국 지금 비상계엄 내란을 했는데 책임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원래는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자기가 했으니까 법적 책임도 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게 이런 거죠. 네. 보통 이제 그 이 연쇄살인범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범죄들이 내가 다 책임질게. 처음에는 네, 다 책임질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 미안합니다라고 근데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다 안 미안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종의 이게 법정 용어는 아닌데 제가 미국의 그 법정 진술인데 머저리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보 전략. 바보 전략. 예, 바보 전략. 그러니까 모릅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내 의도는 순수해요. 난 너무 국민을 사랑하고 난 뭐 그 당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머저리 전략인데 그거를 구사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이제 이 김영원 같은 소위 말하는 부하들은 맞아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들었다. 네. 예. 그래서 의원인지 요원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나도 말하는 게 좀 어눌해 갖고 내 부하들, 사령관들도 잘못 알아들어서 걔네들이 과잉충성한 거예요. 지금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은 의도가 순수했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장관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 갖고 했지만 자기도 순수하고 자기 부하들이 바보 같아 갖고 오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 부하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게 명령인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거고. 지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계엄 성공했으면 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겠죠.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실패했든 똑같아야 되는데 달리 얘기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사령관들이 군인들이 벌써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 더 확고한 그것을 깰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머저리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깰 수도 없죠. 더 정확한 증언들이 나왔는데. 깰 수 없으니까 말이 잘못 전달. 바보 전달, 바보같이. 그리고 이진우 같은 수방사령관은 이제 그거에 부원회동해서 또 이제 다리 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유리창 몇 개 깬 게 무슨 내란이냐. 근데 유리창 몇 개 깬 게 아니잖아요. 707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 특수부대가 총을 들고 유리창 깨는 거는 다른 문제죠. 안 그래요? 내가 유리창 깨는 거는 배상훈이라는 일개 개인 깬 것과 707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살인 전문 집단이 그걸 전문화하는 집단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유리를 깨는 거는 그의 그 공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쪼개기 전략을 하는 거죠. 구사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대통령 만약 윤석열이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많은 사령관들이 끌려갈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이미 발언들을 다 하고 이진우 같은 사람은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자, 김용현을 좀 보면 어제 김용현의 답변하는 모습, 윤석열한테 뭔가 쩔쩔매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가이드라인 준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구체적인 가이드는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맞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한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추정상이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동조만 해달라 이렇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랬다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는 게 원래 최초 김용현이 그 청구인 측, 소추인 측, 소추인 당 윤석열 측에 주신문만 하고 국회에 반대 신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네. 정해 선포되고 재판장이 알아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기로 했는 건데 지금 베푼 말씀처럼 윤석열이 묻는 거는 답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말해 주는데 국회에서 반대 신문하면 네. 말려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거 생각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한쪽에 증인이 있으면 다른 쪽은 탄핵 그렇죠. 소리 하잖아요. 해야죠. 그래야지 예. 그 증인의 진실성이라든가 어떤 증언의 진실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말이 있고 네. 진술을 다 해놨어. 대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했는데 공소 제기됐어요. 80 몇 장에 다 적혀 있어요. 자기 했던 거네요. 했는데 당신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라고 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다가 맞습니다. 다시 바꾸는 걸 보면서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자가 국방장관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이 김용현이 결국은 본인이 다 안고 가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또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기에 김용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대로라면 김용현이 다 안고 가서 죽으면은 네. 이건 그냥 아, 그럴 수도 그렇죠. 있네요. 근데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 김용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다기 하기엔 너무 시간대가 금방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나는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 것 같고 의지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한테 다 몰아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위험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나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게 되면 뭔가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는 아니, 거군요. 사면하면 되잖아. 사면하면 대통령 되니까. 사면권.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전이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이 모든 게 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지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헛소리들을 지금 둘이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말에 온효대사가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처음 보이고 개새끼 눈에는 개새끼만 보이는 돼지, 것처럼. 돼지죠, 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얘기. 네, 돼지 눈에 돼지로.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그래서 제가 터널 비전에 빠졌다는 게 이게 요거만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의 어떤 형사 사건의 범인들도 시야가 좁아져요. 요거만 하면 내가 될 거. 근데 사실 그런 형사 사건을 많이 한 재판관들은 전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재판관들 질문만 네. 봐도 그렇잖아요. 예. 예. 굉장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날카롭습니다. 자, 오늘 임강재님께서 배상훈 화이팅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좀 공감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배포님 분석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변론 또 탄핵,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질문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포님 오셨으니까. 경호처 부분입니다. 김용현도 원래 지금 장관이긴 하지만 원래 경호처장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김건희만 이게 경호처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호처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보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경호처 네. 김성훈 차장은 뭔가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경호처의 비밀주의. 네. 경호처의 비밀주의가 가능한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소위 독재 민주국가 반열에 드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실 직속이 네. 경호처가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예, 예. 문제네요. 아시다시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재무부 소속이었다 국토안보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강요 밑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도 오랜 시간 동안 네.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네. 사병화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그냥 경찰의 하나의 일개 부서가 합니다.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예.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별도로 하면은 차지 처리꼴 나는 겁니다. 네. 차지 처리가 왜 문제입니까? 권력을 가졌어요. 그 문고리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 경호만 한 것이 아니라 예. 경호하러 들어오는 강요나 밑에서 자기 밑 사람한테 부렸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나중에 김재기와 문제겠죠. 충돌로 네. 그 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경호처를 네.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된다라는데 지금은 무조건 대통령실 밑에 있는데 정확히는 대통령실 밑에 있어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VIP가 직접 경호처장과 해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설정하면 거기 밑에 합참의장이건 장관이건 다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법원의 영장도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법에도 있고요. 예. 그게 법치입니까? 네. 아니 법원의 영장을 경호구역이라고는 경호처장 따위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법치국합니까? 지금은 경호처장도 없어요. 네. 차장이 지금 직무대리가 그걸 경호구역을 지가 만들어서 영장 못 들어와. 지금 그래서 계속 영장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네.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좀 보도에 따르면 생일 축하 뭐 삼행시 뭐 군인들 동원하고 여경 동원하고 등등의 그게 얘기들이 가능한 거는 나와요. 뭐냐면 예.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밑에 그 밑에 있는 부대라 이런 걸 배속시킬 수가 있어요. 아 배속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수방서 55가 실제로는 인력은 거기 군대 소속인데 실제로 지휘는 경호처장이 해버려요. 근데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지휘를 해버리니까 뭔가 하냐면 거기에 있는 여군 또 경찰에 배속된 여경이 잘 보이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국회의원이 기쁨조에 말씀하셨는데 뭐 약간 과하지만은 아니 그거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 직업 공무원들이잖아요. 군인이나 네, 네. 여경들을 그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키는 쪽이 문제고 또 그걸 따르는 쪽이 충성하는 쪽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가 지금 잘못된 구조가 거죠? 잘못된 거예요. 구조가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호처에 있는 간부 애들이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 밑에 있는 경호본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관으로 뽑혔던 애들이 거기서 계속 있는 애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배속돼 오는 군인이나 경찰들이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구조니까 여경이 동원됐다, 여군이 동원됐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 이런 데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 왜냐? 여기 있는 경호관들과 다른 쪽은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격화시키고 경찰 소속으로 해갖고 이거를 함부로 못 가져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2025년 4년입니다. 이 시점에 저도 군대에 오래 있었지만 예전에는 진짜 여군들 동원하고 정말 그때는 근데 그 후로는 군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네. 되거든요. 여군 남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경호 쪽 분위기는 어떻길래 시키면 시키고 노래 막 가곡 막 만들어서 부르고 삼행시 짓고 뭐 윤석열 삼행시 짓고 여군들 부르고 분위기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홍장원 전 차장이 예. 말씀하신 게 이게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기쁨조 얘기가 지금 뭐 그 얘기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2025년 민주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나도 사명화돼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사명화돼 있다는 분위기를 딱 얘기하는 거죠. 또 이 경호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경호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있다. 문고리 이런 권력이었던 지적도 거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 이제서야 지금 본격적으로 그때는 뭐 저기 본격적으로 안 터졌지만 지금은 아예 영장까지 막아버렸죠. 막아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른바 생일 잔치에 동원되고 네. 폭죽을 했다 막 이게 실제 나온다는 게 그런 일종의 경호처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 범죄 집단 형태가 돼버리는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경호처의 많은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어떤 그 권력지향적인 아주 잘못된 일부가 결국은 경호처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그 경호처를 경찰이 쪽으로 배속을 바꿔서 독립적인 형태로 가는 게 낫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문제가 없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전문화되어 있는데 잘못된 시각이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할 때 실제로는 경호처가 문을 터줬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급자 뭐 일부 그 핵심 멤버 빼고는 대다수의 경호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대다수의 경무원들은 네. 자신의 공무원적인 어떤 직업적 사명감이 투철하고 절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일부 위에 있는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0일이나 20이나 사실 그 있는 20이나 이런 애들은 이 영장이 들어왔을 때 이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 열어줬거든요. 네. 열쇠 꽂아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량 열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구조가 불안정하고 아주 정근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의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김성훈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김성훈 차장이 영장이 지금 검찰에서 반려돼서 복귀를 한 상황인데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영장이 되고 수사는 수사 중이죠. 네. 수사 중이죠. 그러면은 정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 저도 뭐 직무 정지 시키는 게 네. 최상목 대행이 정직시키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포지션이 어정쩡하다. 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의 저 포지션이 지금 김성훈이를 저렇게까지 간을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수사를 받는데 다 끝났다고 경호하러 간다고? 이건 좀 거기다가 뭐 보도에 따르면 울면서 총 들고 나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럼 했다고 하고. 누굴 쏴 죽이려고? 아, 그러니까요. 네? 누굴 그게-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법 집행하러 오는 경찰 수사관들을 쏴 죽이려고? 네.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진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법의 명령에 항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그러니까요. 직책을 주는 김건희하고 그럼 김건희를 지금 경호처에서는 뭐 경호 대상자는 맞습니다. 네. 대통령 그 가족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큰 문제는 예. 아주 우려되는 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저도 그게 왜냐하면 제일 그 우려스러운데요. 비아폰 서버를 예. 일일이 다 찾아서 삭제하고 있는 상황. 아마 파기는 못할 겁니다. 네.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실 비아폰에 대한 서버가 확보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아폰이 원래는 줬다고 하는데 이제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경호라는 이유로 개인한테 지금 충성을 하고 개인의 범죄를 그렇죠. 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네. 거 아니냐. 예. 경호구역은 국가원수의 정상적인 업무를 경호하기 위한 거지 예. 범죄를 네. 은폐할 그런 건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법이나 이런 것도 차제에 좀 촘촘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태가 정리가 되면은 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경호처 폐지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폐지한 게 맞다. 예. 우리나라만 그 소속이 됐다니까요. 네. 경찰 소속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경호처가 군대나 경찰이나 다른 거를 다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니라 협력 관계로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 회계 감시를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참 그렇게 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좀 경호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예전에 삼국시대 소도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걸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 안 된다. 법치주의엔 예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의 어떤 폐지라든지 경호처 좀 존폐 이것도 좀 논란이 네.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어제 있었던 탄핵 심판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까지 현안 관련해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자, 어제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했던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목했다기보다는 아주 기가 찬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요원 의원 그 얘기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또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 예. 일단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 윤석열이 이러잖아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예.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된다고 하면서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이. 네. 이거는 왜 집어넣냐 하면서 자기가 웃으면서 웃었다. 얘기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 아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비상계엄도 무슨 일이고 네. 탄핵 심판 받고 있는 것도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예. 계엄 포고령과 비상 입법 쪽지 관련해서 전부 다 김용현한테 넘기고 네. 또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있었잖아요. 네.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 심장에 총을 쏜 김재규도 재판받을 때 다 내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런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던 그 부하 그 저기 아랫 사람들 그 뭐 군경 그 수뇌부들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원이 아닌 요원을 요원 빼라고 얘기. 예. 그걸 윤석열이가 질문하니까 김용현이 그것도 맞장구 쳤잖아요. 네. 뭐 다들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청구인 저기 변호사들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예. 아니 이게 요원이면 철수 명령 내리면 되지 왜 그 유리창 깨고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저 피청구인 변호사들도 웃더라고 그래서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사실 이 보면 이런 변론에 직접 나옴으로써 이 사람들의 진면목이나 모든 것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 정도였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정말 국가 지도자고 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둘이가 앉아서 웃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방 모든 걸 맡겼다라는 게 자체가 조금 국민으로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원님.
그 화면 보면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이 김용현을 계속 맞습니다. 쳐다봐요. 예. 눈을 마주치고 뭔가 이제 사인을 주려고. 네. 그 모습도 진짜 보기 싫고 그 말할 때 보면 그 과거에도 항상 그 좀 도리도리하는 거하고 네. 당수치기 하듯이 막 손 이렇게 막 내리면서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예, 진짜 보기 싫잖아요. 네. 그거를 그 정말 그 내란 수괴로 해서 이원적 비상계엄으로 탄핵심만 받는 자리에서도 그 액션 쓰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멘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저 재판관이 네. 물었잖아요. 비상계엄 왜 했냐고. 그렇죠. 김용현한테 그랬더니 뭐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뭐 확인하려고 그랬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벌써 스스로가 이거 이원적이다라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자백한 꼴 아닌가요? 예, 원래 우리 비상계엄은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예. 자, 그것도 지금 화면에 계속 윤석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변론길도 그렇고 이번 변론길도 그렇고 양복 차림에 머리도 정돈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네.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교정당국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애써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예를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고 그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이제 교정당국에 요구해서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처음이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게 처음이니까요. 이 비용은 누가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수임 번호가 적힌 이제 10번이잖아요. 예, 0010. 예. 예, 그것은 일반 옷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지. 배지에도 달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번호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 다 달고 나왔거든요. 네. 본인만 또 예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김건희 그 황제 출장 조사 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까지도 뭐 피의자까지 특급 의전까지 이게 전부 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법무부의 그 해명이 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던데 이게 대중매체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익과 국격을 위해서 허용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언어 도단이죠. 지금 12.3 내란으로 공익과 국격을 뿌리째 뒤흔든 장본인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본인인데. 예. 예. 그런 사람에게 이거는 절대로 예외가 적용되거나 특혜가 이뤄서는 안 되는데 정말 그런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진 저걸 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을까요? 다른 전직 대통령을 보면 더 초췌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를 이제 이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부정선거도 뭐 사실인 것처럼 아주 확신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자기가 한 계엄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이렇게 막 그 확신범으로 지금 확신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런 거를 또 지지하는 또 일부 극우 보수층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 비롯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건재하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비상계엄 정당했다. 이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선전선동하는 거죠. 더 싸워라. 예.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자, 중요 발언들 하나씩 조금 짚어서 보면 윤석열이 민주당의 권력남용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것인데 이게 실패한 계엄은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끝난 계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웃어 죄송합니다. 예. 1일짜리 계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1일짜리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게 그러면서 하루짜리 계엄이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뭐 예비비 관련된 거 쪽지라든지 뭐 선관위 그 정보사도 네. 뭐 그 2, 3일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 진술도 나왔고 네. 또 김용현이도 어제 그랬어요. 또 막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자기는 2, 3일은 갈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면서도 막 말을 지어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리고 저도 담 넘어갔어요. 네. 들어가게해서. 저같이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쳐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국민들이 목도했는데도 다 봤는데요. 예. 예. 그리고
그 야당이나 뭐 이런 것도 야당의 뭐 자기가 주장하는 권력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안 되죠. 않잖아요. 전시 예.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저는 어제 그 재판장들을 이렇게 표정 보니까 네. 뭐 그냥 저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심리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아 근데 그 김용현의 태도가 조금 입장이 조금씩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윤석열이 다 검토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살짝씩 바꾸는 모습. 윤석열 지키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어제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 서로 눈 마주치고 한 걸 봤을 때에는 이제 한 가닥 희망이 그 혹시라도 둘 다 이제 망상가들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기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윤석열이 살아나야지 자기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용현이요.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했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 포구령 이것도 자기가 작성한 거 맞지만 윤석열도 검토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김용현이가 그 계엄을 제안하고 윤석열이가 실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이가 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언감생심이죠. 또 다른 쟁점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비상입법기구 문건 이 부분인데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를 작성했다 김용현이가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윤석열한테 이게 윤석열의 허락과 결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논란의 여지 없는 명확한 내용이다라고 결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거짓말인데 그 윤석열이 자기가 준 적 없다라고 김용현이가 자기가 직접 최상목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누구 시켜가지고 행정관 시켜가지고. 근데 그 최상목은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달리 얘기했죠, 조금. 저기 그 국무회의 짝퉁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 자기를 불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줬다라고 했거든요. 벌써 이것도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또 외교부 장관은 또 직접 받았다는 얘기도 또 본인이 직접 외교부 장관 직접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 이제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검찰이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일부 언론에서 난 적이 있어요. 봤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11명 국무위원은 빼박으로 수사받게 생겼어요. 다 받아야 되겠죠,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쪽지를 최상목한테만 준 게 아니라 총리한테도 줬고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뭐 6, 7명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수사해야죠 이제. 이게 8번이 기재부께 8번이면 최소한 7개 더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뭐 보니까 그 번호 8번은 그거는 뭐 자기가 적은 거 아니다라고 김용현이가 재판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6명 정도를 언급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100% 뭐 조사 받아야죠. 뭐 받았는지. 자, 검찰에서 사실은 군인들이나 경찰 조사는 좀 잘하고 있는데 내각이나 뭐 참모진 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좀 이거 실타래는 풀리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의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조사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국무위원들 11명이 있잖아요. 국회 본회의 나와갖고 전부 다 자기네를 반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찾아내야죠 이제. 찾아내야 된다. 자, 자연스럽게 좀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하면 공수처에서 어제 윤석열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그냥 조사가 좀 어렵다고 봐서 넘겼는데 검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공수처에서 뭐 세 차례나 가서 구인하다가도 안 되고 찾아가도 안 되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넘긴 측면이 있는데 뭐 공수처에 대한 평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 좀 없다거나 또는 뭐 치밀하지 못했다거나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검찰까지 이제 어쨌든 공소 저 의견으로 해서 넘긴 거잖아요. 구속까지 한 거잖아요. 구속시킨 예, 그렇죠. 거잖아요. 구속까지 시킨 거니까 뭐 이제 검찰 넘어간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이죠. 네. 검찰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윤석열을 무슨 뭐 무혐의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조치들은 뭐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어쨌든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임명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 지금 거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총장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이제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정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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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너무 엄중한 내용이라서 저건 할지 모르지만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도움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왜 공수처는 3, 4류 검사들이 가는 거라서 맞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검사는 이제 인류 검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인류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는 건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회피할 도리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에도 공수처처럼 수사권 없다는 논리는 동일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측에서 보면. 예. 그래서 검찰에서 뭐 경찰한테 넘겼다 다시 받는 뭐 그거 카드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검찰은 자기 조직 지키는 게 거의 뭐 최대의 과제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여기에서 역할을 한다는 모습을 각인시킬 그럴 생각들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해서 이제 기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소까지 갈 것이다.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벌써 뭐 냄새를 몇 가지 우리한테 의심 사는 짓을 했잖아요. 네. 그 김성훈 차장 그 영장 기각해주고.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재청구가 되는 겁니까? 그 영장을 기각한 게 맞나 싶은데요. 발련지 기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예. 기각이라고 했어요. 기각이라고. 기각입니까? 예. 예, 기각이라고 그때 했었고 그래서 어제도 그 헌재 재판정에 김성훈이가 거기 같이 경호하면서 따라 들어오잖아요.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인사 조치하겠다 지금 막 이렇게 엄포도 놓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검찰에서 한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언론 보도 나왔고 네. 이게 결국은 검찰에서 또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죠 이것도. 예. 자기네들 판단하에서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좀 풀어주자.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이제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이후에도 그런 장난을 칠 가능성은 대단히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특검법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또 거부권 행사한다 앞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거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탄핵 심판 때문에. 거기 쪽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그거 다. 예, 그 본인이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내란 특검법의 핵심이 이제 당사자가 돼버렸는데 예. 어떻게 보면 내란의 공범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자기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꼴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검사 통해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약간 면죄부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일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최상목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또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 제2요구권 넘어오면 저는 거의 100% 통과될 거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도 2표 모자랐잖아요. 2개 모자랐 2표. 예. 그 중에 한 표는 기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친한계 의원들 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의 가능성. 특검이 되면 법적인 흠결이 다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 뭐 수사권 없다 뭐 네. 이런 논란들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우리가 좀 장난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 커버가 되니까 일각에서 뭐 외환죄 빼고 뭐 이렇게 등등 뭐 선전선동행위 빼고 그래서 그럼 뭐 그 특검에서 공소 유지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적도 하시던데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공소를 유지한 주체가 특검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실용주의 기치를 또 내세웠는데 또 일단은 뭐 어제 기자회견하고 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전체적인 추세가 네. 그 추세인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 맞다나 겸허히 수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그 분석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중도층하고 진보층이 간망세로 돌아섰고 보수 특히 극우 보수가 이제 보수가 결집을 해서 이제 가표집되는 네. 그런 게 이제 뭐 그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중도나 진보 같은 경우는 목적을 이미 달성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윤석열이가 구속되었고 이제 다 탄핵 했네요. 탄핵 심판 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보수는 그 귀각시키고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대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네 가지가 아시겠지만 부정선거라든지 이게 계엄은 정당했다라든지 사기 탄핵이라든지 뭐 체포가 불법이었다. 요 네 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구 유튜버들을 통해 갖고 막 확산되면서 또 정가군 등 그 아스팔트 구구 보수들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 20% 후반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그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보수층에 네. 그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 때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일 지침이 02번, 07번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라는 게 지침이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기 대선 프레임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네. 이 여론조사가 조기 대선의 여론조사다라고 계속 그쪽 보수층에서 이것도 계속 그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거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건데 이것도 명백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기 대선 여론조사면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도 결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진보나 보수는 그 중도는 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이재명 그 박스권 프레임은요. 네. 2016년도 상황을 보면 돼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네. 우리 당 지지보다 10% 이상 낮았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 보수층의 그 후보들을 다 합치면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보다 높았잖아요.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었습니다. 예, 그때 50% 넘어갔어요. 그쪽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 42%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근데 오히려 그때 문재인 후보는 한 10% 정도 낮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 약간 낮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4, 5% 정도 낮은 상황인데다가 맞습니다. 예. 상대 그 보수층의 후보들 중에 지금 대항마가 이렇게 다 합쳐도 김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가 나오면 뭐 땡큐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여론조사에서 경험을 받아들여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네. 회복과 성장이라는 그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는 그 저걸 던졌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랑 진보층이 간망세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숙제로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했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실용주의. 예, 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그 프레임, 회복과 성장,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당의 대외 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예. 계속 시민사회 소통하고 있는데 이 촛불과 응원봉을 든 국민들 광장의 목소리들을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통통 쿠폰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을 꼭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저희 뉴스 인사이다는 좀 쉬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마치고 금요일 31일 날 뵙는데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2부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